그래서 여객선은 우리 그 선박안전법에서 13명 이상의 여객을 태우고 다니면 여객선이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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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 13명 이상, 13명 이상. 예, 13명 이상. 그래서 여객선이고, 시속 몇 노트 이상으로, 이제 여객선 개념은 됐고, 고속이니까 시속 몇 노트 이상일까요? 예, 10노트, 잠깐만. 네, 15노트 이상이네. 15노트 이상입니다. 여기는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 얘를 고속 여객선이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동력선 기관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선박. 그 선박법에서 얘기하는 기선이죠. 기선을 이제 이 여기에서는 동력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그래서 기관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선박을 이 법에서는 동력선이라고 부르겠다. 범선, 범선은 돛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선박이다. 다만 기관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돛을 사용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보겠다. 뭐 요 두 개념은 기선과 범선, 선박법에서 말하는 기선하고 범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어선인 거죠. 어선. 이제 그러니까 어선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로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는 거는 어떤 경우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냐 하면 자, 그물이나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그 밖에 여기 들어갈 말은 뭐를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해서 어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통과 관련된 거니까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어선인데 이런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써가지고 지금 현재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런 그물이나 낚싯줄, 트롤망 이런 것들을 어구를 이제 바다에 내린 거죠. 그래서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고 그럽니다. 저걸 내리면 조종 성능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거나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종 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선박을 어선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선이라 하더라도 지금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념. 선박의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정을 할 수 없게 돼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지금 피할 수 없는 선박. 맞습니다. 조정 불능선. 조종 불능선입니다. 조종 불능선. 용어니까 저 뒤에서는 요 용어를 그냥 써서 이야기하니까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요 가에서부터 마에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선박의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정 제한선. 조정 제한선. 조정에 좀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정 불능선이나 조정 제한선이나 둘 다 다른 선박의 진로를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조정 불능선은 주로 고장이 난 거예요. 선박이 좀 고장 등에 있는 경우고 조정 제한선은 지금 주로 뭐 하고 있느냐면 일을 하고 있어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되시겠죠? 조정 불능선도 있고 조정 제한선도 있는데 둘 다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이유는 고장 때문이라면 조정 불능선, 어떤 작업 때문에 그렇다면 조정 제한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못 피하느냐? 뭐 항로 표지를 갖다가 표지 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전선을 뭐 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또는 뭐 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또는 뭐 배를 대놓고 보급을 한다든가, 또는 왜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사람 옮겨 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또는 화물 이송 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항공모함에서 항공기 발착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출발하거나 착지하는 걸 하고 있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면 조정 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정 제한선이 돼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른 배가 피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인 작업도 있습니다. 요게 예인 작업 같은 경우는 예인 작업은 원래는 예인선은 조정 제한선이 아니에요. 예인선은 배를 이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앞에서 예인선이 끌고 갈 때 그 예인선은 조정 제한선이 아닙니다.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의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인선도 조정 제한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념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네. 조정 불능선과 조정 제한선. 그 다음에 가항 수역의 수심하고 그 가항 수역의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뭐라고 부르느냐? 흘수 제약선. 맞습니다. 이제 흘수가 뭔지는 아시죠? 저보다 다 잘 알 텐데 흘수는 뭐가 흘수죠? 설명 좀 해주세요. 맞아. 예, 배, 뭐, 예. 맞아. 예, 선박에서 수면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이제 보통 흘수라고 그러죠. 예, 흘수도 여러 흘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만제대 흘수도 있고 뭐 여러 맞습니다. 어쨌든 배 밑으로 이게 물속에 이렇게 선박이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이제 흘수인데, 네. 그런데 이제 흘수가 이제 선박에서는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다니는 길, 운행에 제한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흘수가 크면, 선생님, 흘수가 어느 정도 큰 것까지 보셨어요, 선생님? 흘수 최대 큰 배가? 14m 밑으로.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해안에는 그 흘수 그 정도가 지나다닐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죠, 그죠? 해수 깊이가 보통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네. 수심이 한 20m, 24m. 아 그래요? 어, 안쪽에서 한 23m, 23, 4m. 그 정도 되면 이제 네, 석탄 한 4만 톤, 5만 톤 싣고 오면 네. 꽉 흘수가 네. 거의 수심이 한 2, 3m밖에 안 돼요. 여기 수준 2, 3m 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구나. 네. 그런 정도. 남쪽은요.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낮죠. 거기는 수심이 서해안은 강만차가 커가지고 또 물때를 맞춰가지고 잘 들어와요. 그건 또 물체를 맞춰 들어오면 되고. 지금은 물이 빠질 때 네. 정말 시기 네. 들어오니까 보조 때 들어와가지고 네. 보조 때 들어가고 와, 그런 식으로. 네. 서해안 같은 경우는 수심이 한 4, 5m씩 차이 나요. 그 조주에 이제 조수간만에 따라서 4, 5m씩. 그렇군요. 요 개념. 그래서 그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제 그 가항이라는 얘기는 항행이 가능한 수역이 있겠죠. 이 흘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흘수가 이제 깊어가지고 이 배가 운항할 수 있는 지역에 제한이 있는데 그거와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옆은 너무 수심이 낮아가지고 그 옆 지역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요렇게밖에는 항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행 수역의 수심이나 가항 수역의 수심이나 폭이 좁은 거죠. 그럴 때는 흘수 제약선이라고 해서 흘수 때문에 그 진로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제 선박을 흘수 제약선이라고 그런다. 다른 진로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선박 동력선을 흘수 제약선이라고 그런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해양시설. 해양시설은 전에 해사안전기본법에서 했던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교통안전진단. 자, 예를 들어서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안전과 관련된 위험한 요인들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하고 평가하는 걸 뭐라 그런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는 요게 가, 나, 다, 라, 마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로 인해서 해상안전에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를 평가하는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로를 지정하거나 할 때 또는 선박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또는 수역에 뭐 교량이나 터널, 케이블 이런 시설물들을 건설하거나 부설하거나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항상 안전진단을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우리 뭐 환경 영향 평가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는 이제 주로 교통과 관련된 이제 영향을 평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항행 장애물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선박에서 뭐가 떨어져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물건. 그다음에 침몰 자초된 선박. 선박 자체가 이제 침몰되거나 자초되면 다른 배가 항행하는데 장애물이 되겠죠. 또는 이로부터 유실된 여러 물건 등 중에서 해양수산부용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선박 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항행장애물이라고 그럽니다.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항행장애물. 자, 네. 그 다음에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 범위의 수역을 뭐라 그럴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저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통항로라고 그런다고요. 통항로. 네. 어쨌든 통항로에서 가장 핵심은 네,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수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지정해 놓은 일정 범위의 수역을 통항로라고 그런다. 네. 거기에 이제 뭐 해상 교통량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원래는 선박이 뭐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조 수역에 가면 통항로가 지정된 곳에 가면 조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배가 항행을 해야 되는 수역이 있는데 걔를 통항로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안개나 연기, 눈, 비, 모래바람 이런 것 때문에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제한된 시계 맞습니다. 네, 제한된 시계라고 그런다. 네, 제한된 시계. 그 다음에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뭐라 그러죠? 항로 지정제도. 맞습니다.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항로 지정 제도라고 그럽니다. 네. 저기는 교통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충돌의 위험성이 많으니까 항로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들어오고 나갈 때 이렇게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와. 이쪽 통항로로 들어와 하고 입출항 항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속력을 통제하기도 하더라고요. 들어올 때 몇 노트 이하로 들어와. 최대 1노트를 넘지 마. 속력을 선속을 2 이상 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운항법도 따로 정해놓은 항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오른쪽에 붙어서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선속, 속력이죠.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항로 지정 제도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 그러느냐? 정박하거나 계류하거나 얹혀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를 뭐라 그런다고요? 항행 중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항행 중인 선박할 때 항행 중이라는 말은 항행 중이 아닌 경우를 뺀 나머지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행 중이 아닌 경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정박. 정박은 뭐 이게 닻이라고 그러죠. 닷을 내리거나 또는 닻을 내려서 이제 멈춰 있는 상태를 정박이라고 그러고, 계류는 이제 뭐 묶어 놓는 거죠. 이제 항만의 암벽에 등에 이제 계류 시설에 묶어 놓는 거를 이제 계류라고 그러고, 저기 개선뷰포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메어 놓는 경우도 똑같이 이제 항행 중이 아닌 경우입니다. 개선부표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그 보통 이제 항구 안쪽 말고 바깥쪽에 외항 쪽에다가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3m 정도 되는 등부표에다가 밑에 맞아요. 저보다 훨씬 잘해. 그런 거를 개선부표라고 그래도 어쨌든 주문진항에도 있습니다. 방갈바 그때 눈에 안 보여가지고 다음에 가면 꼭 한번. 이 안쪽이 꽉 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가다가 쉬어가라고 할 수도 있고, 휴게소 역할을 하게, 고장날 때도 있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 여기서 어쨌든 그 개선부표나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에 메어 놓는 경우도 이제 계류로 본다. 그 다음에 얹혀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얹혀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 보통 이제 뭐 자초된 상태라고 그 외에 나머지 경우가 전부 항행 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항행 중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경우니까 이제 선박이 뭐 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쭉 가고 있는 경우도 항행 중이고, 기관을 꺼놓고 정지하고 있어도 물에 떠 있으면 항행 중이 되는 거죠. 다. 그래서 요 세 경우 외에는 전부 항행 중인 선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길이. 선박의 길이를 재는 것도 뭐 여러 기준, 그때 법마다 길이를 재는 기준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길이를 재는 기준점도 다르고, 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서로 충돌과 관련된 길이와 폭을 재는 거니까 뭐 안에 부피를 재고자 길이와 폭을 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과 관련돼서 길이와 폭을 재는 거니까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길이는 정말 선수 끝에서부터 선미 끝까지 수평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혹시 돌출물이 있다면 그 돌출물 끝에서부터 돌출물 끝까지의 거리를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폭도 바깥에 외장이 있으면 그 외장 바깥쪽 면 중에서도 제일 긴 거를 폭이라고 한다. 배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이 중에서 이게 수평 거리가 짧은 데도 있고 긴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긴 쪽을 폭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길이와 폭은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항로를 설정해 두고 대부분 그런 방법이죠. 또는 통항로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뭐라 그러느냐? 통항 분리 제도. 맞습니다. 왜 계속? 네. 계속 했던 거 나왔던 거. 네네. 통항 분리 제도라고 그런다. 그래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통항 분리 제도라고 그런다 이거죠. 이유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충돌 위험이 높으니까
통학로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정말 고속도로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중앙 분리대도 만들고 가는 차는 이쪽으로 가, 오는 차는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배도 우측 통행하죠, 보통.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운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여기 분리선 분리됩니다. 분리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학로를 나누는 선이 분리선이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을 이 분리된 거죠. 맞죠? 뭐 예를 들면 아까 통항 분리제도에 의해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저 만약에 동해 묵화항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해역이라고 쳐요. 해역처럼 치면 만약에 통학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한쪽 방향으로 가는 통학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지역은 이쪽 방향으로만 배가 진행해. 맞죠? 이게 통학로잖아요. 이 지역은 이쪽 방향으로만 배가 진행해. 이게 통학로인데 통학로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선으로 나누면 분리선. 여기를 일정한 수역으로 이렇게 이만큼을 수역으로 이렇게 나누면 분리대. 대가 되는 거죠. 네. 서해안도 있고 뭐 보니까 남해안도 많고 항만에 있더라고요. 동해안은 아까 바깥에 한개 네네. 네. 네. 동해안 같은 데는 네. 네. 남해 서해 네. 그러니까 그 항로를 이제 해수부 장관이 이제 지정을 하거나 하면 공식 고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가 하고 해도에 표시야. 예. 해도에 포항 간다 뭐 포해 가면 네. 다 저렇게 서해안도 그렇구나. 네. 안 그러면 정말 엄청난 사고도 많아. 계속 사고 나니까. 네. 자, 그래서 분리선, 분리대. 그다음에 통항 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러죠, 이건? 연안통항대. 맞습니다. 연안통항대. 그러니까 여기가 통항로라면, 여기 이제 항로가 지정된 통항 분리대라면, 여기 이제 만약에 육지가 이렇게 있다면, 요 통항 분리 요 선에 바깥쪽 경계선하고 요 육지 사이에 여기에 있는 수역을 연안통항대라고 그런다. 저기도 이제 배가 다닐 수 있으니까 저기를 연안통항대라고 그런다. 네. 그 다음에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항행할 때의 선단 전체를 뭐라 그러느냐? 예인선열이라고 그런다. 예인선열이라고 그런다. 예인선열. 네. 그 다음에 이거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대수속력. 네. 누가 좀 대수속력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대수속력은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이죠. 그래서 물에 대한 속력이라 그래서 대수속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맞죠? 물에 대한 속력. 네. 대주속력은 높아지지 않죠. 대수속력은 정해져 있죠. 사실은 대수속력은 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대수속력은 그거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인데 대수속력은 기관이 만드는 거예요. 저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선박의 추진 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은 관성을 타력이라 그러거든요. 그 관성에 의해서 생기는 속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배가 있으면 배 어떻게 그래야 되지? 배가 있다고 치면 여기 배에 엔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엔진이 회전 생기면 얘가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이 추진력에 의한 속력을 대수속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육상에서 자동차라 그러면 자동차는 현실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속 10km로 주행한다 그러면 정말 1시간 뒤에 10km 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딱 10km. 요게 엔진이 내는 힘이고 요 힘 그대로 주행을 한다 그러면 1시간 뒤에는 딱 10km 지점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육상에서의 속력인데 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배에서 속력 기준이 뭐죠? 아까 노트라 그랬나요? 노트?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노트로 가고 있다. 엔진은 10노트 출력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배는 바다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유는 조류 때문에. 조류. 네, 조류나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력이라 그러더라고요. 얘 힘 말고 이런 바깥에 있는 힘을 뭐라 그런다고요? 외력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는 10노트 속력으로 전진을 하는데 조류가 반대 방향으로 조류가 뭐 예를 들어서 3노트가 흘렀어. 3노트 조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대수 속력은 10노트. 외력이 3노트.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7노트밖에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이 7노트가 얘하고 똑같아서 얘는 땅에 대한 속력이라 그래서 대지 속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대지 속력이에요. 땅에서 볼 때는 7m밖에 못 갔다는 의미예요. 땅에 대한 속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수 속력은 선박의 기관이 만들어내는 속력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박의 기관이 내는 속력은 저 외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밀어주면 대지 속력은 더 빨리 갔겠죠. 더 빨리 갔겠죠. 땅에서 볼 때 속력은 더 높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는 여기까지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나? 충분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없어요. 이 법에서 용어 정리는 이 정도고 이제 뭐 시험 문제도 요런 지금 가로쳐 놓고 있는 데서 제가 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기로 하고 네. 주관식으로 내지 말까요? 그럼 어떻게 내요? 아니 저는 이거를 계속 배워서 이거는 잘하시지 않으세요? 저 안 가르쳐도 잘하시지 않으세요? 이거는 잘하실 것 같은데 다들? 어렵다고요? 뭐 안 하시는데 전문가들이신데 저 아니 야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